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회 모의고사 산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개업 노무사인 갑은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해서 6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예, 이에 불복해서 취소를 제기하였으나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정지에 관한 아무런 판단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그 제재기간인 6개월이 이미 경과하게 되어서 갑은 국가배상 청구송으로 소의 변경을 신청을 하였다. 이럴 때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즉 소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고 그것을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참조전문을 같이 보시게 되면 공인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이와 같은 행위들을 기업노무사는 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해서 금지 행위를 하게 되면은 아래 20조에 따라서 20조 1항 제6호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금지 행위를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징계위원회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20조의 2 1항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와 같은 이제 징계 처분의 종류가 사망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위에 사망에 보시게 되면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징계 처분을 할 것인지는 당연히 선택 재량이 인정이 될 테고요. 3년 이하의 직무정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6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이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5항이 따르게 되면 징계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네요. 이처럼 이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뭐 직무정지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는 영업정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뭐 문제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뭐 업무정지, 사업정지, 직무정지 등의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 전부 다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에 해당을 하니까 행정처분인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왜 취소송 도중에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국가배상 청구송으로 소변경을 하려고 할까요? 물론 이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소변경을 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인노무사법은 조금 특이한 것이 다른 개별법들과 달리 이와 같은 직무정지를 받고 나서 이후에 동일한 잘못을 했을 때요. 그에 따른 가중지혜 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공인노무사법에 따르게 되면 기간이 경과해버리게 되면요. 다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전력이 되어서 나중에 가중지혜 처분이 받을 만한 예거든 장래 위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직무 정지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이 취소는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바로 각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공인노무사법에는 가중요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협의 수익이 인정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가 돼서 이제 효력이 소멸했다, 이익침해 상황이 해소됐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각하가 될 텐데요. 이제 그 각하되기 전에만 이와 같은 이제 소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변경 신청을 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효력 정지나 집행 정지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집행 정지에는 집행의 정지, 절차의 속행 정지, 그리고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의 정지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 이 효력의 정지고요. 효력의 정지라고 하게 되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직무정지는 없는 걸로 취급되는 거겠죠? 정상적으로 그냥 영업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이제 집행의 정지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그 정지기간 동안에 계속 영업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그 직무정지 위반 행위로 인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른 강제 수단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쨌든 집행정지가 되지 않았고 집행정지가 되게 되면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가 될 거고 멈추게 될 거고요. 6개월 경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텐데 집행정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 도중에 6개월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쨌든 문제를 딱 보게 되면 이 문제의 논점은 이제 소변경에 관한 문제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21조와 22조에 소의 변경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누차 설명드린 대로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는 규정들은 46개 조항밖에 없고요. 다른 이제 소송과 비교했을 때 뭐 특히나 이제 민사소송과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행정소송에서만 특수하게 인정되는 절차들만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의 소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어떤 특수한 절차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것은 바로 소급표입니다. 행정소송에는 이제 취소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쪽에 이제 제소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 변경을 시켜줬을 때 소급표의 효과를 특별히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제 소변경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급표에 특별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1조에 있는 소 변경은 소의 종류를 바꾸는 경우가 되겠고요. 22조의 소의 변경은 소의 종류가 굳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처분이 바뀜에 따라서 소송을 바꾸게 되는 처분 변경에 따른 소 변경의 문제에 해당을 합니다. 소의 종류를 바꾸는 거고 그리고 처분이 변경돼서 소송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바로 21조, 22조입니다. 이제 다시 두 가지를 나왔다고 하게 되면 21조, 22조는 구소가 취소이 됩니다. 소의 변경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을 바꾸는 거예요. A 소송에서 B 소송으로, 그러니까 A 청구를 B 청구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A 청구가 바로 이제 구소가 되는 것이고 B 청구가 바로 신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변경은 구소의 취하와 그리고 신소의 제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구소 취하, 신소 제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소 취하, 신소 제기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딱 느낌이 오시는 게 있을 거예요. 구소를 취하한다고? 그렇다면 A 소송은 소가 종료되겠죠. 신소를 새로 제기한다고? 그러면 B 청구는요 소가 개시가 되겠죠. 이와 같이 소의 종료와 그리고 소의 개시가 소 변경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 변경에는 처분권주의 적용을 받아서 반드시 원고의 의사가 있어야만 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21조, 22조에 보더라도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원고 신청이라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처분권주의 때문에 반드시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소 변경은 구소의 취하와 신소의 제기라고 했는데 21조, 22조는요. 그 구소가 취소입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에서는 이제 객관소송을 제외하고 생각하게 되면 취소송 말고도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무효하게송이나 부작위합항해송이 존재하고요. 또 당사소송이라는 것이 있죠. 구소가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21조의 소의 종류 변경은 37조에서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의 것을 준용하고 있고요. 22조의 처분 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 문제는 38조에서 1항에 보면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소가 당사자 소송인데 그것을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21조의 소의 종류의 변경은 42조에서 구소가 당사자 소송일 때 상황에 준용을 하고 있고요. 22조의 처분 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은 44조 1항에서 구소가 당사자 소송일 때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21조의 소의 종류 변경은요. 21조, 37조, 42조 이렇게 별도의 준용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거 37, 42에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조의 처분 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 문제는요.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준용 규정이 38조에 있죠. 그걸 사용하고 있고 당사소송의 경우에서는 일반 준용 규정이 44조에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 37, 42, 22, 38, 44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의 소변경이 반드시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변경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이 21조, 22조를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변경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의 소변경은 크게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변경이 있을 수 있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변경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변경은 21조, 22조에 있는 소의 종류 변경과 처분 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변경 문제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바로 거기에 해당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에도 소의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소송법은 8조 2항에서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은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이나 법원조직법의 내용들을 끌어다 쓸 수 있다, 준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른 소의 변경 규정을 행정소송에 일정한 경우에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사이에 있어서의 소변경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청구의 내용 변경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에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항고소송 그리고 당사소송 이와 같이 행정소송들 간의 소의 변경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사이의 소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거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의 변경 문제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청구의 내용 변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 전체를 취소해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부간부 행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간부 행정의 전체를 다 취소해달라라고 해서 전체 취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부간만 취소해달라라고 해서 일부 취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둘 다 취소이기 때문에 소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가 아닙니다. 21조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처분이 바뀌어서 소의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은 그냥 있고 그 처분에서 전체를 취소해달라, 일부만 취소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22조의 소의 변경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을 적용시켜서 소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만 여기에는 민사소송법에는 행정소송법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그런 소급표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땐 많이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변경,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변경, 소의 종류를 바꾸는 경우 처분 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 민사소송과의 소의 변경, 청구의 내용 변경 중에 어느 쪽의 문제에 해당하겠습니까? 취소를 국가배상 청구소송으로 바꾸는 거니까 바로 3번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우선 이제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우리 답안을 보면서 그런데 논의가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 가지시면 그게 맞습니다. 어떻게 알고리즘을 그리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게 될 것인지 답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을 정리해서 먼저 민사소송법상 소변경 규정이 준용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민사소송의 소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냐면 행정소송법에 별도의 소변경 규정이 있는데 마치 우리 지금 당연한 것처럼 얘기했던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변경이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야지고요. 판례는 이렇게 보죠. 가구제 수단과 관련되어 우리 행정소송법에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민사집행법의 300조에 있는 가처분은 배제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특칙으로 보게 되면 민사집행법에 대한 내용을 배제하게 된다는 배제 규정으로 봐야 되겠는가 이겁니다. 행정소송법의 21조, 22조가 민사소송법의 소변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배제 규정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민사소송법을 적용해서 소를 바꾸는 것은 전혀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배척하는 규정이 아니고 8조 2항에 따라서 민사소송법 262조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민사소송법의 소변경에도 요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건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런 취소를 국가배상 청구서로 바꾸는 것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또한 학설 판례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넘어가서 2단계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로마서 4번에 한번 보시게 되면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 내용이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문에서 민사소송으로 또는 민사법원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민사소송임을 분명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문에서 그와 같이 이건 민사소송이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민사소송의 문제로 처리하면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설문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기출문제도 이거 민사소송이라고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딱 짚어놓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도 견해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논의가 나와야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학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소송 형식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식의 내용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도 있고 손실보상 청구소송에도 있고 이와 같이 공법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국가배상, 손실보상, 부당이득 이런 논의들은 전부 다 당사소송인가 민사소송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 이와 같은 권리를 공권으로 볼 것인지 사건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전자라고 하게 되면 당사소송의 문제로, 후자라고 하게 되면 민사소송에 대한 문제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논의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 딱 갈리게 됩니다. 판례는 이것들을 전부 다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당사소송의 제도가 정착이 되고 확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민사소송의 문제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당사소송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웬만하면 민사소송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판례는. 그러나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점은 우리가 앞에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이러한 논리를 정립을 한 거죠. 결과를 가지고 보자 이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즉, 이 소송의 심판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소송물을 가지고 보자는 겁니다. 이게 사법의 근거에서 인정되는 권리라고 하게 되면 이건 사건 아니냐 이겁니다. 사건. 그러면 사건의 실현은 민사소송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결과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거예요. 원인이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원인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공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특히 뭐 처분이 공법행위에 전형이 되겠죠. 공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공법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권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사소송이 된다는 거죠. 학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공법 영역에 있어서는요, 사법 영역과 같이 모든 규정들이 전부 다 구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 규정을 준용을 해서 적용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공법관계의 분쟁입니다. 공법관계의 분쟁인데 공법 규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법 규정을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민법 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논의가 나오게 되는 것은 공법 규정에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법이라는 통일된 단일 법전이 있다면 거기에도 부당이득,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규정이 있겠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법 규정을 유추 적용시켜서 적용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행정법 분쟁입니다. 행정법 분쟁인데 잠깐 필요해서 갖다가 썼다고 해서 자기들이 허용을 해줬으니까 유추 적용시켜서 갖다 썼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주장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거 전부 다 당사소송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학설 대립이 나오게 됩니다. 공권설, 사건설 대립하고 당사소송이다, 민사소송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데요. 특히 국가배상 청구성의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뭐 크게 다를 건 없고요. 출발점이 좀 달라요. 출발점이. 공권이면 당사소송, 사건이면 민사소송 이렇게 하는데 요거 앞에 부분이 있어요. 앞에 부분이. 그게 바로 뭐냐면 국가배상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여기서부터 출발이 좀 됩니다. 여러분 국가배상법이라는 건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사법관계에서 사인 간의 다툼이 발생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 적용을 시키게 되죠. 근데 국가가 공법행위를 잘못해갖고 위법하게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법을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국가배상법은 공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법전에 보게 되면 국가배상법은 민법편에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이 민법편에 있다 보니까 이건 사법이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봐버리게 되면 이건 무조건 당사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어디냐면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봤을 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무조건 당사소송입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봐버리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의 소송물은요. 사법의 근거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실현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는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 학설은 이건 원인에 따라서 당사소송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냐 사법으로 보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 그걸 여러분들이 좀 국가배상 문제만큼은 좀 주의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 판례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밑줄 그시고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민법의 특별법. 국가배상법이라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는 거예요.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법과 사법 사이에서 일반법 특별법의 구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공법과 사법은 이원적 체계로 딱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법 내에서 일반법 특별법이 있는 거고 사법 내에서 일반법 특별법이 있는 것이지 공법과 사법 영역의 서로 간에 일반법 특별법의 구도를 잡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판례의 기본적인 전제는 국가배상법은 사법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국가배상법은 공법이야 하는 순간 당사자는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우선 사법이라 보고 그리고 나서 소송물,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민사소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부당이득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소송으로 보게 되면요. 행정소송법에는 민사소송과 달리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유리한 여러 가지 절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당사소송이 우위를 점하게 돼요. 당사소송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게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에 있는 얘기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국가배상법을 가사사법이라 본다 하더라도 이거야. 공법이라고 봐버리면 학자들은 공법이라 봐요.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거죠. 사법이라 본다고 하더라도 원인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사소송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5번에 가게 되면 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당사소송으로 보는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논의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판례와 우리가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면 반드시 판례에 따른 결론도 함께 도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쪽에 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사소송이라고 처리했다라고 해서 당사소송의 문제로만 결론을 맺어버리게 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판례에 따른 결론도 항상 비교해서 같이 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로마자 6번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쪽이 더 분량이 많죠. 여기를 사실 묻고 있는 거다 이거죠. 먼저 이제 로마자 5번 부분을 보시게 되면 뭐로 바꾸는 거냐면 취소송을 지금 당사소송으로 바꾸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국가배상을 당사소송으로 봤으니까. 구소가 뭡니까? 구소가 취소송이죠. 그렇습니다. 구소가 취소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21조가 적용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물론 처분 바뀐 건 없으니까 21조죠. 소의 종류가 취소송의 당사소송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신청만 해준다면 뭐 당연히 허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로마자 6번이 되는 거예요. 과연 국가배상을 민사소송으로 보는 경우에도 지금 상황에서 이 같은 소변경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쟁점의 정리 말씀드린 이게 바로 1단계, 2단계 논의가 나와야 되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집행정지가 있으니까 가처분은 준용할 수 없어. 이렇게 보듯이 행정소송법의 소변경 규정이 21, 22에 있으니까 민사소송법의 소변경은 준용할 수 없어. 이렇게 본다면 논의는 거기서 종료가 돼버릴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아라비아 2번입니다. 과연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집행정지와 가처분에 대한 문제는 대는 소를 포함하고 소는 대를 배제한다. 소는 대를 배제한다라는 문제예요. 소극적 효력밖에 인정 안 되는 집행정지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 효력이 인정되는 가처분을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였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런데 행정소송법에 있는 이 소변경은요. 민사소송법의 소변경보다 사실 뭐예요? 더 많은 소급표도 인정하고 다른 소송 절차의 소변경도 인정하고 이처럼 더 많은, 더 범위가 넓은 이와 같은 소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소송법의 소변경 규정이 대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럼 대는 소를 포함하는 거니까 오히려 행정소송법의 소변경 규정이 저기 있는 민사소송법 소변경 규정을 배제한다라고 볼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21, 22조가 정하는 소변경이라는 것이 그 법조에 의해서 특별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핵심은 소급표입니다. 구소취하 신소제기라고 했는데 행정소송에는 취소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서 신소에 제기된 시점을 구소가 제기된 시점으로 소급표 인정해주지 못한다면 소변경이 된 시점에 정상적으로 그냥 민사소송처럼 신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봐버리게 된다면 제소기간 도과에서 소변경이라는 건 행정소송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에는 제소기간 때문에 소급표 없으면 소변경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급표 등의 이런 효과를 인정하려고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지금 판시하고 있죠. 8조 2항의 준용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262조에
소변경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변경과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변경을 이렇게 밑에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하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준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1단계 논의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논의를 가게 되면 이제는 이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변경 문제에서 그쪽의 요건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행정소송법의 소변경은 뭐 취소하고 당사소송하고 뭐 왔다리 갔다리 막 이래요. 네. 얘는 피고가 행정청, 얘는 피고가 행정주체고 막 이런데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의 소변경은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만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동일한 소송 절차라고 하게 되면 관할도 동일해야 되고 피고도 동일해야 되고 당사자도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같은 하나의 소송 절차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국가배상을 이제 민사소송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방금 이제 당사소송 문제를 말씀드린 건 마찬가지로 취소의 피고는 행정청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의 피고는 행정주체, 뭐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이거 바뀌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피고가 바뀌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가 바뀌어버리는데 어떻게 동일한 소송 절차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소변경을 허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또 원래 이제 취소송,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이 관할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민사법원이 관할하는 건데 관할도 바뀌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 피고와 관할의 문제를 짚고 있는 것이 부정설의 입장이고요. 긍정설은 딱히 그렇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예,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자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재밌는 주장도 하나 합니다. 이것도 사법법원으로서 전문법원이다, 행정법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대전 이전까지 이제 독일은 행정법원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요. 행정부 소속 하에 설치가 되는 게 행정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법원이 특별법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원과는 다른 거예요. 사법법원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사법부에 설치되는 사법법원과는 다른 행정부에 설치되는 특별법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뭐 그걸 굳이 나누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행정법원 같은 경우에 사법부에 설치되는 사법법원이 맞고, 예, 다만 이제 행정사건에 대한 이제 특수한 문제를 고려한 전문적인 사건을 담당한 전문법원일 뿐이다. 이건 특별법원이 아니지 않는가. 예,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판례를 보게 되면요, 판례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바꾸는 쪽에 대한 판례는 없고요,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바꾸는 쪽에 대한 판례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소가 민사소송이고 신소가 행정소송입니다. 그러니까 구소를 제기했을 때 이것을 그 이제 지방법원에 단독에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단독 판사가 이제 맡았죠. 그러면 여기에 항소심 법원이 이제 합의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행정소송은 합의부가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단독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놨다가 이 항소부, 합의부 얘기하는 겁니다. 항소부, 이 합의부가 있는데. 단독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해놨다가 이거 행정소송 제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실수했다. 이제 행정소송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원래는 이게 2심이 되는 거지만 여기를 1심으로 두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 합의부, 그다음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소심 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바꾸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해서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바꾸는 판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바꾸는 판례는 없습니다. 판례 입장은 여기에는 이제 명확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결론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이제 소변경에 동일한 소송 절차여야 된다라는 이 전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관련돼서 피고와 관할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행정청과 행정주체는 과연 다른 거고, 행정법원과 민사법원 과연 다른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면 되겠는데요. 우선 이건 행정소송법의 피고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어디 있냐? 답안에 있듯이 이건 13조 2항하고 33조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행정기관,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손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 손이 저와 다른 뭔가의 법인격 주체가 되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3조 2항의 피고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행정청이 소멸하면 그때는 행정주체가 피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얘기는 행정청과 그 행정주체는 서로 다른 주체가 아니라 동일 주체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33조에 보면 이렇습니다. 피고는 행정청인데 만약 패소했을 때요,
돈을 누가 내냐는 거예요.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누가 부담한다고요? 행정청이 자기 주머니 터는 게 아니라 행정 주체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당이 다른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여기는 피고가 행정청이고 여기는 행정주체라고 하더라도 관악구청장이고 관악구라고 할지라도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소송 절차가 바뀌는 그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관할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바꾸는 게 행정소송을 바꾸는 게 양쪽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쪽엔 판례가 있어. 구소가 민사소송이고 신소가 행정소송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뭐 한다고요? 항소심 법원이 행정소송을 담당하면 된다 이랬습니다. 그럼 관할에 문제가 없죠. 이 부분은 판례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돼요? 행정법원도 민사사건을 담당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10조에. 거기 보면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상회복 청구, 민사소송 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행정법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의 문제도 없는 겁니다. 피고와 관할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피고 문제는 13조와 33조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 다음 관할의 문제는 이렇게 바꿀 때는 항소심 법원이 담당하고 이렇게 바꿀 때는 행정법원도 민사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소송 절차의 요건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어떻게 국가배상을 민사소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변경은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점은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공인노무사법에는 가중요건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직무정지를 받았을 때 정지기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각하된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정지기간 동안 업무를 보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는 있을 것이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요구는 존재할 수 있다. 취소는 각하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소변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이제 국가배상 청구라는 것이 당사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당사소송이라고 한다면 행정소송법 21조를 근거로 소변경이 당연히 가능하다.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면 가능한지 현재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는 1단계, 2단계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되는데 1단계 논의에서는 우선 행정소송법에 소변경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소변경 규정을 행정소송에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1단계 논의가 있다. 그런데 이건 오히려 소가 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 소를 포함하는 그러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척 규정이라 볼 수 없고 준용 가능하다. 2단계. 그래, 그럼 민사소송법 262조를 가지고 논의해 볼 수는 있겠다. 그런데 여기는 동일한 소송 절차를 요구하고 있게 되는데 피고와 관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외형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볼 이유는 없다. 그래서 결국 소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소변경 관련된 문제는요. 이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송을 거부 처분 취소로 바꾸는 이 문제는 뭐냐면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 부분에서 다뤄진 내용인데요. 두 가지 정도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뒤에 문제에서 그 문제 나올 텐데요.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소변경의 두 번째 핵심 쟁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문 해설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